독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유럽 최강 경제 대국이 지금 이 순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거든요. 2025년 11월 현재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와 2만 명 감축을 발표했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독일 군대가 제대로 된 전쟁을 못합니다. 탄약은 며칠치밖에 없고 전차는 90% 이상 감소했으며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였던 독일이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45년 건물은 무너지고 공장은 잿더미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유럽 최강국으로 올라섰어요. 1950년대에만 산업 생산량이 150% 증가했는데 이게 바로 경제 기적입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2024년 기준 독일은 GDP 4조 5천억 달러로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가 전 세계 고급차 시장을 장악했고 기계와 화학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독일의 숨은 강자들인 중소기업들이 각자 분야에서 세계 2위를 하면서 독일 노동력의 3분의 1을 먹여 살렸습니다. 독일은 연간 1조 5천억 유로 이상을 수출하면서 매년 300조 원이 넘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는 2배로 성장했고 유럽연합 덕분에 국경 없이 물건을 팔 수 있었죠. 게다가 NATO를 통해 미국의 군사보호를 받으면서 국방비도 최소화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평화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30년간 유럽은 완벽한 평화를 누렸는데 그 황금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 마이너스 0.2%, 2025년도 제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후 최초로 3년 연속 경제가 제자리거나 후퇴하는 상황인 거예요. 올라프 슐츠 총리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독일인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는 쇠퇴하는 강대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전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고 2026년까지 실업자가 306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대참사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완전히 의존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값싼 러시아 가스로 공장 돌리면 경제적이고 무역하다 보면 푸틴도 협력적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한 겁니다. 독일이 쓰는 가스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독일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대폭 줄였고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전기료가 일시적으로 최고 7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이 몇 배나 오르니까 독일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전기세 1억 원 내던 공장이 갑자기 7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22년 물가는 7.9% 올랐고 산업 생산량이 2018년 대비 1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2022년 한 해에만 4,490억 유로의 긴급 지원을 했고 하루 평균 15억 유로씩 에너지 보조금을 줬습니다. 동시에 가스 수입 시설을 초고속으로 건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년 걸릴 프로젝트를 6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카타르, 미국, 노르웨이와 새로운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이미 5천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를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응급처치는 성공했지만 구조적 문제가 남았어요. 전기료가 위기 때보다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미국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가 화석 연료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탄소세를 2023년 톤당 30유로에서 2025년 45유로로 올렸기 때문이죠. 더 논란이 된 건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를 완전히 폐쇄한 겁니다. 국민 60%가 원전 유지를 원했지만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였어요. 원전을 끄면 전기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독일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못 견뎌서 공장을 중국과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BASF는 중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생산 기지를 이전했습니다. 2024년 독일 기업 파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특히 직원 10명 이하 중소기업 파산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위험에 처했어요. 독일은 에너지 위기를 일단 넘겼지만 산업 경쟁력은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인구 붕괴와 이민 딜레마입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700만 명의 노동자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1.5에서 1.6명 수준이라 매 세대마다 인구가 20% 가까이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가 100명이면 자식 세대는 8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인구 중 가장 큰 그룹이 50대 후반인데 이들이 곧 은퇴합니다. 독일은 이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고 2022년엔 150만 명이 왔어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이민법을 개정해서 숙련 노동자의 이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을 올리고 있어서 숙련 노동자들이 굳이 독일로 갈 이유가 줄어들었어요. 대신 터키와 시리아 등 중동에서 온 이민자가 800만 명에 달하면서 사회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2015년 대규모 범죄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국적 분노가 일었고 극우 정당 AfD가 급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인 절반 이상이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좌파 정당조차 이민 억제에 찬성합니다. 독일은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노동력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민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을 높이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독일 정부는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 노력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이민이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은 몇 년 안에 심각한 경제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혁신 실패와 디지털 전환 지연입니다. 독일은 기계, 자동차, 화학 같은 전통 산업엔 강하지만 디지털 신산업에선 뒤처졌습니다. 독일의 생산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정체됐어요.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고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독일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2024년 독일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에 5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연구 개발과 양자 컴퓨팅에 집중 투자하고 베를린과 뮌헨을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독일 스타트업들이 벤처 투자를 유치하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미국 빅테크 한 곳의 R&D 예산이 독일 전체 스타트업 투자액보다 많습니다. 규제가 복잡하고 자본시장이 보수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에 혁신 속도가 느려요. 독일의 전통 제조업 강점이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늦추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니까 변화의 절박함이 덜한 거죠. 네 번째는 중국의 역습과 자동차 산업 위기입니다. 중국이 독일의 밥줄을 위협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치명타를 맞았는데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BYD, NIO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독일 자동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독일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의 3분의 1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데 그 시장을 중국 브랜드가 잠식하는 겁니다. 2024년 BMW 순이익은 32% 급락했고 메르세데스는 56% 폭락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필사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전기차에 1,800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BMW와 메르세데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2024년 자동차 산업에 150억 유로를 투입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부품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가격 경쟁력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독일이 투자를 늘려도 10년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를 쏟아붓고 있어요. 일자리와 기술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22년 독일의 대중무역 적자가 843억 유로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의 자석 효과입니다. 미국도 독일 기업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5,600개 넘는 독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고 BMW 전기차 공장과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에너지 가격이 독일의 절반도 안 되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조금이냐면 전기차 하나 만들면 7,500달러씩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미국으로 가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죠. 이에 대응해 2024년 독일은 미국식 보조금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유치에 430억 유로, 친환경 산업에 2,500억 유로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인텔이 독일에 300억 유로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TSMC도 100억 유로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독일을 유럽의 반도체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상 재정 적자 한도가 GDP의 0.35%로 제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막대한 돈을 풀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규율을 완화하자는 논쟁이 뜨겁지만 보수파들은 독일의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결국 독일은 미국, 중국과의 보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일 산업이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탈산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정학적 줄타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과 러시아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인 40% 이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넘기고 평화협정을 맺길 원하고 30%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원합니다. 제재가 러시아보다 독일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IMF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GDP가 3% 이상 성장한 반면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베를린 정부는 탱크 보내는 걸 오래 망설였고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아예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자국 유권자와 동맹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은 독일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지만 독일 정부는 국민 여론 때문에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슐츠 총리는 우리는 NATO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국 경제 회생에 집중하길 원해요. 중국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데 독일은 양쪽 다 거대한 무역 파트너라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희토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특수 광물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슐츠 총리는 독일 CEO들을 데리고 베이징을 방문하며 관계 유지를 하지만 동시에 공식 문서에서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표기합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독일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독일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희토류 확보를 위해 호주, 캐나다와 광물 협정을 맺었고 아프리카 개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대만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독일은 선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EU 리더십의 부담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커서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부담도 큽니다. 2021년에만 다른 EU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255억 유로를 썼어요. 2009년 유럽 금융위기 때를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파산 직전까지 갔고 독일이 돈을 빌려줘서 살렸어요. 그런데 독일 정치인들이 돈 빌려줄 테니 긴축하고 지출 줄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리스에선 시위대가 독일 정부를 나치에 비유할 정도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유로화라는 같은 돈을 쓰는데 나라마다 경제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 자동차와 그리스 올리브유가 똑같이 유로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IMF 자료를 보면 유로화 덕분에 독일 제품은 자동으로 12% 정도 더 싸게 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반대로 12% 더 비싸게 파는 셈이에요. 같은 돈을 쓰는데 독일만 유리한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19%를 독일이 가져가는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거의 못 받아요. 게다가 이유는 국경 없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이나 남유럽 젊은이들이 돈 벌러 독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인재 유출이 심각해요. EU도 이 문제를 알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처음으로 유럽 국가들이 함께 빚을 내는 공동 채권을 발행해서 7,500억 유로를 모았어요. 독일이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EU 다른 나라들이 잘 살아야 독일 제품도 팔리니까 독일한테도 이득입니다. 문제는 EU 자체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EU 경제가 미국보다 컸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2배 부자입니다. 유럽은 자동차, 명품, 관광에서는 강하지만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은 미국과 중국에 밀렸습니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로 나갔고 독일 극우 정당 AFD도 EU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이 무너지면 독일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8번째로 살펴볼 건 동서독 분열입니다. 1990년 재통일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독일 정부가 수조 유로를 투자했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동독 사람들은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적으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다릅니다. 동독 주민들은 EU에 훨씬 더 반대하고 반이민 성향이 강하며 친러시아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동서독 균형 발전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억 유로를 동독 지역에 투입하고 있어요. 일부 성과도 나왔습니다. 동독의 일부 도시들은 테크허브로 성장했고 1인당 GDP도 서독의 7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치적 분열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 AFD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2024년 동독의 주요 선거에서 AFD가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동서독 갈등이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독일의 통합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9번째 문제는 군사력 공백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데 지금 독일은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는 독일을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어요. 1990년 이후 군인 수는 60% 감소했고 전투기는 47% 줄었으며 전차는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전쟁 나면 탄약이 며칠밖에 못 버팁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이 수준인 건 심각한 문제인데 수십 년간 독일은 군대를 돈 낭비로 여겼습니다. 유럽이 평화로웠고 미국이 지켜줬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슐츠 총리가 1천억 유로 긴급 국방기금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독일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전차, 방공 시스템, 장갑차 등 대규모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 기준 독일은 우크라이나 2대 군사 지원국이 됐어요. 국방 예산도 2023년 처음으로 GDP 2%를 넘었고 2024년엔 9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F-35 전투기 35대의 구매를 확정했고 유럽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속도가 문제입니다. 거대한 관료주의가 군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돌격 소총 하나 사는데 5년 동안 법적 분쟁을 겪었고 1천억 유로 기금 대부분이 2년이 지나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을 제대로 만들려면 수백 대의 전차, 수백만 발의 탄약,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조직으로는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없어요. 2024년 국방장관이 사임했는데 비상기금으로 실제 장비를 충분히 구매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NATO 동맹들이 독일이 제 몫을 안 한다고 실망할 겁니다. 독일은 NATO 핵심 회원국이라는 이미지를 잃게 되고 지정학적 영향력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일의 9가지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독일은 지금 동시다발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에너지 위기를 넘겼지만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하고 노동력은 사라지는데 이민은 정치적으로 막혔습니다. 혁신 투자를 늘려도 미중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는 중국에 밀리고 있어요. 독일인 절반이 우리나라는 쇠퇴하는 강대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이치은행 CEO는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독일은 대응하고 있지만 세계가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독일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 경제, 세계 최악의 저출산, 제조업 중심 구조, 에너지 수입 의존까지요. 독일이 겪는 문제를
한국도 똑같이 안고 있어요. 한국 출산율은 0.7명으로 독일의 절반도 안 되고 반도체와 자동차 의존도는 더 높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 줄타기는 독일보다 더 위험합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문제가 어느 순간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이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